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3월 3주차 네 번째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뒤를 이어서 9번부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있는 대로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친밀한 인간관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주 환경에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사람이 만든 환경, 자연에서 주어진 환경 이렇게 돼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또 거기에 더 더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도 경제적 안정에 포함돼요. 다음, 민주주의의 발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정치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만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정부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을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친밀한 인간관계. 자,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 가치만 만족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진정한 가족과의 혹은 친구와의 연인과의 혹은 뭐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혹은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없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둘 다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기억을 위해, 기억이 뭐였죠?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깨끗한 물, 대기와 같은 왜 인문 환경이지? 자,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네요. 인문 환경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인문 환경은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 환경은 잘못된 얘기고 자연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니은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은 여러분의 소득이 그만큼 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복지 정책 크게는요,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구성원들이 매번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위해 노력하다가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어느 뭐 시대의 변화로 오고 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게 바로 복지 정책인데 여러분 이게 없다면은 국가에 의해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행복하다가도 위험에 빠졌을 때 그 행복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적 안정은요, 경제 활성화 더하기 복지 정책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다음, 디귿의 정도와 시민의 인권 존중의 정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디귿의 정도는요, 민주주의의 정도죠.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수록 개인의 인권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예, 존중받는 정도가 상승되겠죠. 그래서 반비례가 아닌 비례 관계다. 그죠? 반비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리얼. 행복 실현을 위한 공통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물론 기본적인 그 의식주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요, 그것부터 먼저 갖춰야 되겠지만, 종래에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 이외에 주관적 기준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리을은요, 행복 실현을 위한 공통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니은과 리을이 옳은 말입니다. 다음 10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어느 심리학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전에 행복감 측정했어요. 예, 그 후에 각각의 참가자에게 돈이 든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이렇게 시켰어요. 돈을 전부 자기를 위해 쓰세요. 또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 돈을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오라고. 오후가 되어 실험자는 돈을 다 쓰고 돌아 온 참가자들의 행복감을 다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의 행복감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더 증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험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 돈 쓴 사람이 더 행복했다라는 거. 예. 인간은 타인을 위해 할 때, 그 주관적 기준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내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내 은행에 쌓아놓거나, 혹은 뭐 잘 될 것 같은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내 장롱 서랍 속에 묻어놓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 행복은 아니죠. 물론 돈이 막 쌓이는 걸 보고 그 자체로 아, 나 좀 이제 뿌듯해, 혹은 든든해,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돈은 아마 쓰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닐까. 그 쓰는 것도 본인 스스로를 위할 때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좋은데, 이 돈을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쓸 때 그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을 위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좋은 실험이 되겠어요. 이타적 행위가, 자, 다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 그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도덕적 실천이 경제적 안정의 바탕이 된다는 점의 내용, 이런 내용은 여기 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꼭 돈이 많은 사람만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나도 힘들고 가난하지만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틀린 얘기. 4번,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만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자기 만족 우선시하려 그러면은 돈을 갖고 나를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험은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쓴 사람이 좀 더 행복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거짓말. 다음 5번, 도덕적 실천보다 타산적 행동, 즉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계산적 행동.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은 어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익이 돌아올 거야라는 계산적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보다는 이런 계산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술형 문제. 여러분,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 뭐 글을 길게 써야 돼서 힘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각의 단어에서 다루는 내용마다 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간다고 생각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부와 명예 등 다양한 삶의 목적은 대부분 우리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즉, 이 부와 명예는요,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편 혹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 기획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나를 위해 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나만 혼자 있고 나만 쓴다 그러면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나 혼자 좋은 집에 살면 이걸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명예,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 자체는 진정한 행복 그 자체이기보다는
진짜 행복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단. 그래서 점점 높은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더 올라갈 수 없이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예,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이뤄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다 필요 없고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다 이제 미래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지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돈이 3천억이 있는데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서 어떠한 것이 더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니은을 실현하기 위해, 즉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거는 행복의 필수 불가결한 기준이야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일단 소득이 많으면 좋다. 그지? 소득이 많은 거.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 이왕 사는 거, 좋은 주거 환경에 사는 거 있잖아요. 이웃도 잘 만나고, 물도 깨끗하고, 공해도 없고, 집값은 좀 그렇습니다. 예, 주거 환경.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안 때문에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의 안정성.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물론 뭐 이런 건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행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행복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죠? 그럼 주관적 기준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족 안에서의 행복, 우정, 그리고 또 연인과의 사랑, 또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의 사제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친밀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가족 필요 없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 친구 필요 없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할 거예요. 이 외에 물질적 가치 이외에 정신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확 올라갔네. 다음 12번째, 서양 사상가 땡땡땡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자,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도덕 법칙에 따라 산다. 즉,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했어요. 정언명령.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요거가 바로 내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올바른 길이다. 라고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의무론자였던 칸트입니다. 칸트. 예, 칸트. 예, 칸트. 맞아. 칸트는 의무론자로서 선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돕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가치를 판단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 친구가 많아지겠지? 혹은 정치할 때 필요하겠지? 혹은 뭐 세금을 덜 내게 되겠지?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칸트는. 칸트는 오로지 순수한 양심에 즉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동양의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동양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어떤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요. 근데 해탈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행과 단식을 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요. 지금 보면 스스로 학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수행합니다. 수행. 그래서 번뇌에서 가는 과정은 수행을 통해서요.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여러분, 해탈에서 끝이 나는 게 불교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해탈에 이르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는 다음에는요. 먼저 해탈에 이른 나는 괜찮은데 나보다 해탈에 늦게 이르거나 혹은 이르지 못한 불쌍한 중생들이 있지, 그지? 중생들. 중생들을 구하기 위한 거, 그지?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지? 제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스스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 자신의 해탈, 즉 번뇌로부터의 벗어남. 두 번째가 사회적 측면입니다.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불쌍한, 즉 해탈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혹은 여러분 보면 볼 겁니다. 그지? 미륵불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의미 자체가 아마 뒤에서 아주 또 자세히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러면 이제 그 먼 미래에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즉 해탈하지 못한, 부처가 되지 못한 중생들을 계도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예. 종교적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크게 선생님 저는 교회 갔는데요. 예,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생을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불교에서 행복을 개인적 측면에서는 해탈, 두 번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두 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칸트가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해탈, 즉 번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번뇌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키워드만 쓰고 있는데 요걸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 말을 쓰시면 됩니다. 공부하셔갖고. 다음 13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세요. 자, 슬럼 지구를 뒤덮다라는 얘기입니다. 슬럼이 뭔지는 혹시 아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가 슬럼독 밀리언이라고 여러분 되게 좀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예, 여러분 이거 좀 빈민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물에 잠긴다. 비 오면 이제 집이 잠겨요. 예. 그럼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바닥에는 냄새나는 녹색물이 있어요. 이거 물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오염되어 있는 물이에요. 4살짜리 아이는 기관지염, 질병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습니다. 이제는 티푸스까지 걸렸습니다. 의사는 아이에게 끓인 물을 먹이고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자, 끓인 물 소독하기 위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은요, 각종 질병이 전염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사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좋은 주거 환경이 아니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지?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봤겠지만은 내가 좀 바람직한 정주 환경, 즉 사는 곳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주변에 편리한 인문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오로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 여기 공기는 안 나왔는데 일단 물이 제일 크죠, 여러분들. 물. 그다음에 질병에서 없는 위생적인 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또 병원에 가까이 있으면 또 괜찮겠죠. 병원에 가까운 인문 환경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게 또 뭐가 있을까?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면은 이러한 안 좋은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이웃도 필요한 것 같고.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그대로 보고 키워드만 골라갖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정주 환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주 환경. 자, 다음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1등급 공략입니다. 진짜 2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난도 문제로 1등급 공략. 다음은 동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다. 갑을 사상가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아나운서로 보이는 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물은 어디에 있다고? 자연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볼게요. 자연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로 기꺼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의 속성이지, 그지? 속성. 속성. 따라서 물이 대표하는 자연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무위자연. 이 일체에 인위적인 것이 없는 무위자연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예, 도가의 사상입니다. 도가의 사상입니다. 도가. 다음 우리의 욕망 중에는 공허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있어요. 불필요하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호사스러운 삶의 쾌락을 쾌락은 나왔어요. 쾌락은 나왔는데 이게 과도하게 호화로운 삶의 쾌락. 그러니까 내가 필요 이상의 밥을 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100공기. 고기도 1인분만 먹으면 되는데 30인분 이렇게 이런 쾌락을 멀리하고 소박한 식사, 그다음에 물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소박한 식사와 물은 뭘 하는 도구일까요? 자, 불쾌에서 벗어나, 자, 안락해지는 쾌락으로 바뀌는 이 도구죠, 도구.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가 불편해서 겨우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만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해당하겠습니다. 예, 에피쿠로스. 여러분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알죠? 이 정도는. 예. 자, 보기 좀 볼게요. 갑은 예, 이 할아버지 아저씨는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이었어요. 해탈, 해탈. 즉 나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경지를 해탈에 이루고자 한다. 이거 누구의 목적에서 행복이었습니까? 이거는 예, 부처님의 불교학의 불교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갑은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즉, 인위가 없는 것을 말하니까는 이건 뭐라고요? 무위, 자연입니다. 자연. 따라서 얘는 도가의 세상이네요.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였고. 을은 혼란한 세상의 직면에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지? 근데 극대화하는 것은 욕심 부린다는 얘기잖아. 나에게 필요 없는,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거니까 이거는요. 쾌락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말과 믿지 않습니다. 그지? 단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벗어날 정도만을 추구하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엄청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만.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짜장면을 한 100그릇 시켜갖고 먹는 것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자, 을은 명예욕이나 향락, 즉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절한 삶을, 그죠? 적절한 삶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두 번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전보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거 이스털린 역설이군요. 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주의가 충족되면은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월 소득이 100만 원일 때, 그 다음에 300일 때, 700일 때, 1000만 원일 때, 그 다음에 1억일 때를 비교해 보면요. 행복도가 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한대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답니다. 한 700 정도 되는데 선에서요. 증가 속도가 느려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되면 행복이 소득 이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만큼 또 조금씩 모을 만큼 집을 있을 정도 될 만큼 혹은 뭐 내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가치들을 찾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의 안정, 직장 내에서의 인정, 혹은 친구들의 우정, 혹은 뭐 사회에서의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존경 같은 거, 그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은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서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가 이 얘기는요. 소득이 늘면 늘수록 나는 행복해져. 그래서 무한대로 행복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이러한 주장이 땡땡땡을 간과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요? 한 번씩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에 해당하는 1번 볼게요. 소득의 증가는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연결된다가 아니라는 주장이겠지. 여기서는요.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효용의 충족, 즉 필요로 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글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학 배우다 보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배운 게 있어요. 이게 효용이라는 게 만족도거든요. 만족도. 내가 뭔가 샀을 때 만족도라는 게 점차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엄청 고파갖고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을 때 느끼는 효용, 즉 만족도가 1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에서 알겠지만은 두 그릇 먹었을 때 똑같이 100만큼 기쁩니까? 아니지. 배가 고파서 덜 고프더라도 한 90 정도가 되게 되면요. 세 그릇째는요.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어? 네, 한 50 정도. 네 그릇 먹으면은요. 훨씬 더 떨어지지, 그치? 10 정도. 그래서 이 효용이라는 거는요. 무한대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능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세 번째, 행복은 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물론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받는다. 자, 네 번째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이스털린의 역수를 나타낸 이 그래프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증가를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긴 할 것 같아. 하지만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행복도가 증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정체된다는 거.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사회인이 돼갖고 있잖아요. 그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여가가 적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즉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라벨. 뭔 뜻이냐면 워크와 라이프를 밸런스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직장에서 있는 뭐돈 벌기 위한 일과 그다음에 퇴근 후의 삶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요즘에 나온 얘기예요. 이 밸런스 워라밸.
자체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맞추자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 진짜 많이 벌어도 쓸 시간 없으면요, 괴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내가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내 자아 실현하는 게 난 행복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 버는 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도 내 이웃과의, 가족과의, 연인과의, 친구와의 관계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기회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100%입니다. 이거는요. 돈이 많으면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 살 수 있어.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 관계없는 얘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갑자기 어디서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용돈 받아서 겨우겨우 뭐 아껴 쓰고 할 텐데, 여러분 성인 되자마자 뜬금없이 한 3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 돈으로 뭘 하지? 라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이 많으면 선택의 기회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해갖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서게 되면요, 사람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게 바로 번뇌에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예. 딱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03번. 기역에 들어갈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좀 어려워요, 이거요. 어진 사람과, 어질인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질인 사람과 능한 사람이, 요거는 능력의 능자입니다. 능한 사람은 관직에 있으니 서로 믿고 친목할 수 있었다. 즉,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부모나 자녀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모와 다른 사람의 자녀들, 즉 우리 가족 이외의 사람도, 이외의 타인도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이 든 사람은 여생을 편안히 칠 수 있었고, 즉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분 당연하다시피 나이가 한 90, 100살 되게 되면은 일을 못하지, 그지?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타인을 서로 도와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됐을 때, 자, 은퇴 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런 삶에서는, 그 과거 얘기한 삶에서는요,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는 거는,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젊은이는 일할 곳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일할 게 별로 없는데, 일할 곳이 많다. 고아나 병든 사람,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들이 멸시받거나 혹은 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보살핌을 받는다. 간사한 자들이나 도둑이 생기지 않아. 즉,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물은 필요 없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동. 여러분, 대학 가면 많이 볼 것 같은데, 대동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양의 유토피아입니다. 물론, 나도 유토피아 얘기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상향이에요. 그지? 공자님이 얘기한 거, 공자님이 얘기하신 대동사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사회를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같이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타인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헌신해 줄 수 있는 사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제 내가 힘이 있으면. 즉, 이런 사회가 대동사회입니다. 예.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도 봤죠? 유토피아가 가상의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둘 다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현실에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라는 그런 방향을 우리 이상향이라고 합시다. 예, 토마스 모라는 사람 유토피아라는 게 유토피아. 모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썼는데,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 마을이 있다. 즉,
서로가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대화도 통하고 풍습도 비슷해갖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음, 즉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음, 그 다음에 사치 낭비도 없음,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고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도 없는 겁니다. 이 섬의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일을 안 하면 좋잖아요. 그지? 돈만 많고, 그지? 근데 일을 또 너무 안 해도 불행하대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또 나이도 안 따지겠지?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즐거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의 즐거움. 자, 근데 이 노동이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루 6시간만 하게 되고, 그지? 다음, 잠자고, 남는 시간, 10시간 남죠? 정신적 오락, 하고 싶은 거 하고요. 혹은 내 개인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또 없어. 비슷하네, 그죠? 비슷합니다, 미해하고. 왜냐하면 집안에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어느 개인의 소유가 없다라는 것은 공공의 재산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있다 뿐이지 그게 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죠. 그리고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갖고 집을 교환한다. 즉 집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좋은 집이 있고 좀 더 나쁜 집이 있는데 여기 사는 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좋은 집에 살더라도 내가 언제 나쁜 집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모어라는 사람의 유토피아입니다. 가상의 세계, 세계, 유토피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유토피아란 말 쓸 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향, 이상적인 동네, 이상적인 장소를 우리는 유토피아로 얘기합니다. 이상적이잖아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사회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잘 안 되지.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안 되는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와 나에 나타난 행복 실현의 조건. 자, 가에서는 지도자가 다시 말해서 어질 인자라고 했습니다. 어진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다스릴 것을 제안한다. 이게 나왔죠, 여기. 어진 사람과. 다음, 가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라고 했어요. 그지? 나이가 많아도 누가 함께 도와주고 젊은이 일할 거 많고 이렇게 약자들도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 맞습니다. 더불어 살아간다. 다음 나에서는요. 공동 생산, 함께 일하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 생산물의 공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사유 재산은 없어요라는 얘기입니다. 사유 재산은 없다. 그러니까는 내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남의 것도 없을 것이고 그걸 통해 갖고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 다음 나는 가와 달리 재화의 고른 분배. 재화의 고른 분배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 자체를 전부 다 함께 공유하자는 공유.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지? 여생을 편안하기 위해서는 사회 생산물이 잘 배분돼야 되는 겁니다. 잘 배분돼도. 또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분이 적죠. 하지만 이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생산되는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둘 다가 이런 공유 경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물론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산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 없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얘입니다. 기억력 지긋. 자, 일반 백성은 생업, 항산이에요. 항산. 그다음에 뒤엔 도덕적 마음, 항심이라고 해갖고 맹자님 말씀인데요. 맹자. 이 맹자라는 말은 기억을 해도 좋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일반 백성은요, 고정적인 생업, 즉 고용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고용 안정성이 없으면
예,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항심도 없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맹자님 논에서. 도덕적인 마음이 없어지면 방탕하고 치우치고 부정하고 사치한 짓을 하지 않을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다음 달에 잘릴지 혹은 다음 주 잘릴지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래 계획을 못 세우겠지, 여러분들. 그지? 미래 계획.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저축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오늘 돈을 아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또 뭔가 하기 위해 그 돈을 뭐 이렇게 따로 마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술 먹고 뭐 이제 사고 싶으면 사고 옷 사고 방탕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될지 모르는데 뭐 내가 뭐 아껴서 뭐 하나 사치하지 않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고용 안정성이 여기에다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즉 백성들에게 너는 농사지어 너는 장사해 너는 뭐 만들어 이렇게 정해 줄 때 주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 다음에 애들 잘 먹여 살리게 해갖고 풍년에는 누구나 배부르게. 그죠? 다음 흉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군자로서의 임금으로서의 그 정치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아마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방금 읽어본 글에서 왕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경시중시, 예, 중시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옳은 말. 다음, 왕은 인의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자, 덕으로. 인의. 즉, 어진다. 어진 인자니까는 거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덕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인간이 도덕성을 발휘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냥 밥을 먹고 돈 벌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항산이 있어서 남을 한번 돌아다보고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거. 다음에 왕은 경제 문제보다 백성의 도덕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 둘 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지금 여기서 맹자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항산 이후에 항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지? 즉,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요, 이게 생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아마 얘가 맞는 말 같아요. 정 같은. 예. 자, 문제가 지문이 좀 길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말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 문제 03번 같은 문제 공자님이라든지 토마스 모어 같은 거는 여러분 기억을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아. 물론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갖고 시험 문제 다음은 누구의 견해인가라고 물어볼 거긴 한데 근데 이름 물어보진 아마 알 거예요. 이제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어질 인자가 나왔으니까는 유교적 삶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지? 유교적 삶. 그다음에 공동사회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 요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공동사회. 그리고 이 맹자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항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 자체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라야 주관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행복의 두 가지 기준 둘 다 있다 그랬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객관 더하기 주관인데 이거 없으면은 얘도 그냥 이루어내기 힘들다는 주장이에요. 예. 물론 우리 사회에는 먹을 게 없어도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 갖고 헌신하는 분이 계시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몇 번 더 읽어보시면 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4차 시도 수업이 끝이 났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요 마무리까지는 아유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깨지는데 벌써.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거 마저 하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에 각 반 그 사회 선생님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온라인 때도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성실하게 강의를 들어주고 또 스스로가 뭘 알고 또 뭘 모르는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은요 사회도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